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나 제 글들 혹은 제 브런치를 방문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저중증의 아이를 키우죠. 안녕 피터팬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의 자녀와 거의 비슷한 증상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자폐들 다 똑같진 않아요. 다만 내가 똑같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는 말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능은 한 3살 정도에서 4살 사이 그 정도 아이고 anyway,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통의 미국 분이든 한국 분이든 대부분 아이들을 30살 넘게까지 데리고 사세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그 다음에 부모는 약해지고, 그래서 부모가 젊고 힘이 있고 체력이 있고 에너지가 좀 있고 어떤 삶에 대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있으면 애를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이게 데일리 라이프에서도 그러는데요. 보통 30대가 넘으면 데일리 라이프에서 매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폐인들이 직장을 가지고 독립하기를 원하고 자립하기를 원하는데 저희 아이같이 초중증의 아이는 자립이 힘들고 독립이 힘들죠. 그렇다면 사회로 나갔을 때 이들을 받아줄 사람이 없고 그러면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립과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이만의 네트워킹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사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아이가 친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아이가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부모랑 살면 부모의 체력이 약해지고 어떤 병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생기면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파요. 저는 지금 군대에서 다친 것 때문에 병원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은 인젝션이라지 근육 인젝션 맞으러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와이프도 있고 저희 장모님도 계시고 또 저희 큰애도 이제 LA 근처로 학교를 다녀서 필요하면 연락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스케줄이 제대로 오거나이즈를 해놓지 않으면 내가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하는 거 있죠. 저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아이하고 아이의 테라피 혹은 병원 스케줄이 제 스케줄하고 겹치면 제 거를 포스폰합니다. 혹은 체인지합니다. 리스케줄을 하나요. 그래야 아이 스케줄을, 이거는 늦어도 안 되고 딜레이 돼도 안 되니까 이건 꼭 지키기 위해서 제 스케줄을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럼 이건 미룰 수가 없어요. 제때 가서 의사를 보고 약을 타야 되는데 근데 얘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혹시 그때 무슨 레시피 케어라든가 무슨 이런 게 잘 셋업이 돼 있어도 항상 변수가 생겨요. 저희도 레시피 케어를 주말마다 오는데 이 친구들이 last minute, 30 minutes before에 전화를 해서 I cannot make it today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 친구가 오는 걸로 해서 플랜을 짰다가 저희가 그냥 그 플랜을 지키지를 못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변수들이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와요. 아이랑 오늘 쇼핑몰 가자 했는데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플랜 해놨는데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I cannot make it today 이라고 전화가 와버리면 아침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리고 데이케어도 데려다 줘야 되나 못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리지오널 센터 소셜 서비스국에서 사회보장국에서 트랜스포테이션도 대줘요. 근데 이 부모님들의 불만이 뭐냐면 트랜스포테이션을 운전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휴실해서 모자라서 애들이 버스를 40분, 50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뭐 이제 종일반 같으면 뭐 40, 50분 늦어도
doesn't really matter죠.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을 경우는 늦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꿈이 뭐냐면 이런 중증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피어들고 자기 또래들과 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발런티어들이 있고 이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아이는 아이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게 뭐냐면 왜 이거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했냐면 사실은 미국 애들은 되게 많이 고민하세요. 제가 속해 있는 페이스북에 가면 이런 패실리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막 줄줄이 올라와요. 나는 땅을 샀다. 나는 빌딩을 샀다. 막 이래가면서 이거 같이 할 사람도 뭡니다. 저도 이제 이번 연도 하반기에 Adult Residential Facility Manager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9월 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해놓으면 이런 그룹홈이나 이런 패실리티를 설립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교육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 성인 자녀들이 거기 가서 자기들 네트워크도 만들고 자기 친구들도 생기고 이 친구들 평생 같이 갈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죽음에는 순서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최소한 10명, 20명, 30명이 이들과 같이 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랑 살다가 안녕 피터팬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는 죽음이 임박했는데 받아줄 때 찾지 못했어요. 만약에 럭키리 방송을 타고 그래서 받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찾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방송을 타지 않았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반자살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자녀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는 아이대로 삶을 영위하고 또 저 늙은 부모는 자기를 병원이나 이런 걸 잘 테이크 케어해서 아이를 죽는 날까지 계속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더 오랫동안.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봐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아이의 소셜 라이프는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부모한테 기대져 있잖아요. 못 나가는 거예요. 저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소셜이 되잖아요. 사회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니까 다양한 액티비티와 다양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지켜야 될 룰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너라든가 물론 중증장애라 그런 것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라이프롱 레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배운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나이가 되면 내보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제가 가는 어티즘 대리스 자폐인들의 아빠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백인 한 아버님은 아이를 22살에 내보내셨어요. 여자아이인데 그런 시설에 넣어놓으셨대요. 처음 1년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 지금 한 몇 년 됐죠? 갑자기 그 친구 나이를 잊어버렸는데 몇 년 됐대. 그래서 가면 너무 해피하고 그리고 간혹 이성 친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그 시설 안에서 같이 영화도 보고 가라오케도 하고 근데 집에서 그런 시설을 다 갖춰놓고 있어도 노는 사람은 아이하고 부모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림 그릴 때는 다른 친구가 오고 카라오케 할 때는 또 다른 친구가 오고 아이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또 공원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이런 모습이 이 친구의 네트워크로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아이가 17살이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감도 사진을 올려서 여기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진 오른쪽에 RV팍이 있어요. 이 RV팍에 여기가 제가 50대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조감도성으로 50대는 안 돼요. 50대 정도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V팍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왼쪽은 커뮤니티 빌리지예요. 여기는
저희 자폐 발달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개인 하우징 같은 거죠. 조감도상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리얼리티는 뭐 항상 다르죠. 조감도대로 다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이걸 바탕으로 저는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 이거에 맞는 버짓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이 빌리지 안에 한 40여 명 정도가 스태프들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폐인들이 한 25명에서 30명,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한 20명 같이 살면서 거의 1대1 스태프들이 같이 살면서 저 그 빌리지 뒤쪽으로는 그게 있어요. 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럽하우스에 뒤엔 수영장도 있고 클럽하우스 수영장 옆에 있는 집은 런드리룸하고 샤워룸이에요. 이 RV팍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매번 거기서 빨래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RV라는 게 빨래 기계가 없는 차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형 버스형이 아니면 보통 저희 집에서 갖고 있었던 것 같은 조그만 것들은 빨래를 하러 다른 데 가야 돼요. 빨래터로. 그래서 빨래터하고 샤워룸을 어떤 캠퍼들은 샤워 시설이 없는 캠퍼들이 있어서 샤워룸을 한 4개에서 6개 정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앞에 RV팍에 들어가는 곳은 시큐리타하고 그 다음에 패실리티 매니저 오피스에서 이제 런 모잉이라든가 뭐 RV팍에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시설에는 저희 친구들이 모여서 여기 그림상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저종 원어도즈 건물을 트랜스포함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저기서 살면서 그 중증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가운데 있는 클럽하우스에 클럽하우스라 그러면 RV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클럽하우스 그럼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로서리하고 그 RV에 필요한 서플라이들을 파세요. 그 다음에 한쪽 코너에 sometimes 다 그런 건 아닌데 커피를 내려주는 기계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자와 간단히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자폐인들 바리스타들 중에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친구들, 이 중증장애인들 중에 할 수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서플라이가 그로서리 파는데 식품과 그 액세서리 파는데 그 옆에다가 자폐인들이 그림이나 아트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걸로 컵이나 텀블러나 이런 걸 만들어서 RV어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성인들이 이 RV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청소를 해야 돼요. 보통 RV들은 굉장히 깨끗이 쓰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스위치라든가 그다음에 트래시캔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파이어웍스하고 bonfire, 캠파이어라고 그러나요? 그 모닥불 펴놓고 있는 자리들이 거기를 청소해주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인들이 가서 그걸로 또 잡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런드리를 대신 돌려줄 수도 있고 샤워기실을 청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걸 좀 무비하면서 또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 자기 집에서 그림 그려서 그거를 제품화해서 저 클럽하우스에서 팔 수도 있고요. 물론 굉장히 큰 꿈이고 땅이 지금 제가 이 조감도상에 10에이커예요. 1에이커가 한 4,700이니까 한 47,000 맞나요? 4,700 스퀘어핏이니까 네, 뭐 어쨌든 대략 그런 정도예요. 한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제가 자막으로 달 수 있으면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꿈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진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지금 팔면 제가 제 트레이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 판매 수익금은 모두 장애인 공동생활 설립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죽을 때쯤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이 공동체에다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조감도로 보면서 매일 기도하고 원하는 바를 하고 저의 아트 스킬을 좀 디벨롭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은 꿈 같아 보이지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 챗GPT한테 물어보고 간단히 건축하시는 분들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챗GPT는 되게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가격을. 그러니까 전체 건축비를 하나로 나눴을 때 RB 파격과 한 섹터들이 제가 버스 하나씩 들어가는 섹터가 5만 불에서 7만 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신 근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서던 캘리포니아는 그 정도 나올 텐데 조금만 벗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RV 파괴 그다지 적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이 RV 타고 되게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는 언젠가 뭐 미들 오브 노웨어 그 고속도로 상에 켄터키에서 콜로라도 들어가는 고속도로 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벌판에 전기 코드하고 그 하수구 꽂는 것만 있었는데 거기가 하룻밤에 30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런 시설도 콘크리트 깔 필요도 없고 그냥 자갈 깔아놓고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저렇게 나무를 하고 뭐 이런 적용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물론 적용을 해놓으면 보기는 너무 좋죠. 어쨌든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아이들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 물론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마음은 편하지 않죠. 그래도 자기도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병원도 다니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서 수다 떨어야 되고, 그러면 저 빌리지 안에는 데이케어 같은 역할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엄마가 아트 클래스 가고 운동 클래스 가고 이렇게,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요즘 이 조감도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스테이트, 남과 캘리포니아 주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요구사항을 좀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화시키고 내년에는 캘리포니아 아닌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파운더라든지 에그지큐티브 디렉터라든지 혹은 시설 매니저라는 분들과 만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더 연구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집만 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야 될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고 건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들도 최대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게 가는 거라 뭐 저는 안 해보고 챌린지하는 걸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여행 다니면서 챌린지하는 것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에 좀 아직은 좀 익사이팅하고 사는 게 그렇게 보링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꿈을 가지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